자, 이번 시간은 중개보수 할 차례예요. 해마다 뭐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일단 중개보수의 공식, 중개보수 공식은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아주 쉬운 공식이죠. 그렇죠? 근데 요율은 이제 크게 이게 두 개로 나눈다. 주택과 주택 외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요율을 나누어서 보는 거죠.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고요. 주택 외에는 주택 외의 종류를 먼저 보면은 뭐 오피스텔도 있고, 이 오피스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 이게 나머지는 다 주택 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토지는 사실 주택이지만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부속지를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봐요. 마침 머리 안 써 있는데 주택의 부속 토지 여기다 쓰세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봐요. 근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외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는데 뭐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작.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많이 들어본 리듬인데 이거. 아, 제비물로 나간다.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령에 몇 %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각 시도 조례, 서울, 경기, 충남, 강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받는다 이것이. 국토부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쌍방 어떻게? 각각. 균분 X예요. 균분하면 틀려요. 각각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 금액? 일방한테 받는 금액.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일 땐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국토부령의 범위는 외워야 돼. 1000분의 9, 1000분의 8. 매매 교환. 교환도 9예요. 매매 교환은 9, 임대차 등은 8.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말인 거죠. 시도조례는 보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주택의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조례를 주고 보고 푸는 거니까요. 일단 5천 미만은 5천은 안 들어가는 거죠. 딱 5천만 원일 땐 5천 이상이 되는 거죠. 딱 2억일 때도 2억 이상 하는 거고 딱 6억일 때도 6억 이상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뜨는 구간은 이제 두 번째 구간인데요. 첫 번째 구간부터 해보면은 5천 미만은 0.6이다. 25만 원 한도가 써 있잖아요. 일단 곱해서 봤대 이걸 넘지 마라 이거잖아. 그럼 4,500 계산해 볼까요? 4,500 곱하기 0.6 5, 6, 30 3 올리고 4, 6, 24 27이죠. 그러나 정답은 얼마로? 25로 해야 된다. 왜? 한도가 있으니까요. 왜 한도가 만들어졌냐면 딱 5천만 원일 때 0.5잖아요. 그럼 5천만 원 0.5는 25지요. 그러니 그 위에를 25보다 더 받지 마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뭐. 5, 5, 25 이렇게 만든 거죠 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1억이다. 그럼 0.5니까 50이에요. 50인데 이제 잘 뜨는 게 또 1억 8천 같은 거. 1억 8천 해볼까요? 1억 8천원 곱하기 0.5다. 8, 5, 40, 4, 5, 1은 5, 90이잖아. 그러나 정답은 얼마로? 80으로. 한도가 얼마니까? 80이니까. 왜? 딱 2억일 땐 0.4니까 80이잖아. 그래서 2억보다 더 받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이 시험에 제일 좋아한다. 두 번째 구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은 그냥 나온 대로 다 받는 거예요. 2억은 0.480,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딱 6억일 땐 위로 가야 돼. 6 이상이니까 이상. 6억은 300, 7억은 350, 8억은 400 이렇게 되겠죠. 9억 미만인데 9억 이상은 조례 최대 0.9까지 받아도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거고 조례니까 묻지 않아요. 임대차도 4칸인데 5천 미만은 0.5다 20. 그럼 예를 들어 4천 4천이면 4, 5, 20이잖아 20. 여기 5천 이상이니까 딱 5천이면 딱 5천일 때는 5, 4, 20이잖아요.
그러니 4천에서 5천까지는 다 20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도 두 번째 칸을 좋아해요. 두 번째 칸. 5천은 20인 거고요. 8천은 8, 4, 32지만 얼마? 30. 9천도 30. 왜? 1억이 30이니까. 자, 2억은 60일 거고 3억은 여기로 가죠.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되겠습니다. 역시 6억 이상일 땐 최고 요율까지 받아도 돼 라고 조례에 적혀 있어요. 조례. 자, 됐습니다. 일부 시도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단 여기 있는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시험에 묻지는 않으니까요.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된다. 요건 이거다.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 각각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1000불의 9, 1000불의 8 이내로 하고 이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 주택 외. 좀 올려볼까요? 자, 주택 외에 갑니다. 주택 외는 뭘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시도 조례 X로 잘 나옵니다. 주택 외는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국토부령으로만 정한다. 조례가 없습니다. 국토부령 갔더니 역시 쌍방 각각 받는데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오피스텔이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일 때는 예전에는 무조건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무조건 0.9까지. 오피스텔을 0.9로 받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지. 그래서 오피스텔이 조건이 85제곱미터 이하이구나. 이하미니까 85도 들어가는 거죠. 부엌과 화장시설, 목욕시설 다 갖췄는데 이거 없는 오피스텔이 설마 있겠어? 이건 다 있겠지. 이제 면적만 잘 보시면 되죠. 85 이하일 때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까지,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까지 받아라 라고 그때 새로 만들었어요. 85 이하일 때 이렇게 외우셔야지. 숫자를 오피스텔은 4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해요? 오피스텔은 4 85 이하일 때니까 85도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4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럼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2번인데 85제곱미터를 초과했구나. 86, 7, 8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을 안 갖췄는데 이건 안 갖췄을 리는 없으니까 이걸 문제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면적이 중요하겠지. 85를 초과하는구나. 85를 초과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나머지 주택 외로 가는 거죠. 그러니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율을 정한다. 나머지 상가, 토지, 임목, 강업, 공장지 등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율을 정한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주택과 비교해보자고요. 주택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뭘로? 시도조례. 다시 주택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 여기 상가 토지 할게요. 상가 토지일 경우에는 매매 교환은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조금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 상가 토지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이긴 8이 없으니까요. 자, 다시 주택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 상가 토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 상가 토지 임대차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여기는 8이 없다는 거.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1000분의 9, 1000분의 8, 여기는 1000분의 9. 오피스텔은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요율이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매매다. 매매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니까 매매 3억, 매매가 3억입니다. 그럼 주택이면 3억이 0.4니까 120 찾으면 되고요.
오피스텔인데 85 이하야. 근데 3억짜리 오피스텔이야. 그러면 1000분의 5니까 150 이렇게 부는 거고. 이건 외워서 푸는 거고. 상가 토지야. 그럼 0.9, 39, 27, 270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요율을 공부하고 거래 금액을 찾아서 곱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교환이다, 교환. 교환일 때는 둘 중에 거래 금액이 어떤 걸로 해라? 큰 걸로 해라. 거래 금액이 큰 걸로. 둘 중에 가격이 큰 걸로 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여기가? 자, 59페이지 보면 여기 예제가 있어요, 예제. 1억 8천 매매 한번 아까 연습했던 거 그냥 풀어보시고 교환 볼게요, 교환. 교환이 이게 이제 14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그 이후로는 아직 교환이 계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매매가가 2억 1천짜리 아파트이고 매매가가 1억 9천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이거의 교환 계약을 중개했으며 거래 당사자 두 사람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 양쪽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이 말이죠. 그럼 2억 1천, 1억 9천 둘 중에 뭘로? 2억 1천으로 계산하라 이거지. 2억 1천으로 계산하고 요율은 주택이니까 저 앞장에 있는 요율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가 볼까요? 2억 1천 여기 교환이 돼 2억 1천 얼마? 0.4 알겠어. 이게 어차피 시험에 주니까요. 이건 시험에 주고 뭐 부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2억 1천 곱하기 0.4 그럼 한쪽에 84만 원 양타 얼마냐 그랬으니까 168만 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지 뭐. 네. 그냥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요. 수준이고 복잡해요. 그러진 않아요. 자, 교환 받고 교환을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걸로 한다. 이거 지문으로 넣을 때는 뭐 작은 이렇게도 나왔었고 평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임대차는 보증금의 차임이 있을 때 전세면 그냥 전세금만 가져가면 되지만 차임이 있을 땐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했더니 산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이 되면 다시 계산하라.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지. 미만이면 내려가.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이대로 멈춰 이거죠. 멈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인데 월차임이 30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 4천. 4천이면 5천 미만이구나. 5천 미만이면 여기에 70을 다시 곱해서 계산하시오. 30에 70은 2100 이걸 더하면 3100만 원이지요. 3100 이게 이제 거래 금액이 나온 거죠. 거래 금액이 나온 거고 이제 얼마를 찾아요? 요율을 찾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 주택이에요. 주택입니다. 그럼 얼마 곱해서 요율을 찾아야죠. 여기 요율. 5천 미만이죠. 3100이니까 0.5 한도 20만 원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면 15만 5천 원 되겠지 뭐. 자, 근데 85 이하 오피스텔이에요. 일단 아까 미어 안 보이지만 0.4 여기 책이 다 있잖아요. 0.4 오피스텔 0.4 85 이하 그럼 12만 4천 원 되겠지 뭐. 85 초과는 오피스텔이거나 상가나 토지더라. 그럼 0. 얼마? 9 그럼 27만 9천 원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가자. 지우고 이번에는 1000에 70으로 가보자. 1000에 70. 자, 100을 곱해 더했더니 얼마 나왔네? 8천. 이렇게 5천만 원 뭐일 때는 이상일 때는 이대로 멈추세요. 5천 미만일 때만 내려가는 거지요. 이렇게. 8천이면 그냥 8천인 거야. 곱하기 주택입니다. 그럼 요율을 찾아야죠. 주택 여기 가운데가 0.4 한도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네. 주택은 0.4 32지만 얼마 받아야 된다? 30 이렇게 되는 거지 뭐. 30. 오피스텔 85 이하야. 그럼 0.4 외워야 되지. 오피스텔은 85 4니까 0.4. 이건 32야 그냥. 32가 답입니다. 한도가 없으니까요. 상가 토지예요. 0.9 72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22지요. 또 해볼까요? 이번엔 2000에 20으로 갑시다. 자, 100을 곱해 더했더니 4천이네. 4천이면 곱하기 70으로 가야 되겠네. 1400 이거 더하면 3400이다. 3400 곱하기 주택이야. 아까 요율을 여기 5천 미만 0.5
오피스텔 0.4지 나머지 0.9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잘하냐고 저는 다 몇만 연습하니까요. 문과생도 이 정도 되죠 우리. 그렇죠. 아무리 문과생이라도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자 다음에 1530도 나왔어요. 1530 시험에 1530은 4500 5000 미만 곱하기 70 2100 이거 더하면 3600이다. 자 곱하기 0주택 0.5 오피스텔 0.4 영원 0.9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만 더 해보면은 1000에 40 1000에 40짜리는 100을 곱해 더했더니 얼마? 5000 딱 5000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5000 미만이 아니고 5000 이상이잖아요. 5000 이상이니까 이대로 멈춰라. 그럼 5000은 5000이네. 곱하기 주택. 요일 찾아볼까? 주택 어디 있죠? 여기. 5000 이상 0.4 오피스텔 0.4 나머지 0.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여러분 화이팅. 우리 학기론도 하는 마당에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임대차였다. 임대차. 분양권은 아까 금지 파트에서 했잖아요. 계약금에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중도금에 피를 합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세요. 뒷장 좀 가볼까요? 뒷장에 예제가 좀 있을 텐데 다시 또 앞으로 올게요. 자, 우리 매매 교환까지 봤잖아요. 여기 임대차 여기 있네. 임대차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의 일반 주택입니다. 을에게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했으며 갑으로부터 얼마 받을 수 있는 계산해 볼까요? 1,500에 30은 아까 연습했죠. 곱하기 70으로 가야 된다고. 2,100 그다음 3,600. 3,600 이게 일반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곱하기 0.5 18만 원이 되겠네요. 18만 원. 자, 그럼 여기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위에 있는 거 좀 이따 합니다. 4번 문제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이구나. 을에게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갑으로부터 얼마인가요? 85 이하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554. 그러면 2억이니까 곱하기 바로 0.5 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 100만 원. 그런데 밑에 5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갑 소유 전용 면적이 87제곱미터 오피스텔. 이게 시험이 아직 안 나와서 85가 넘는 게. 을에게 보증금 5천에다가 월차임은 50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했으며 갑으로부터 얼마 받아요? 87이니까요. 0.9로 가야죠. 9. 근데 5천에 50은 5천에 100 곱해 더하면 5천 더하면 1억입니다. 1억. 1억이고 1억. 1억이 되는 거고 그냥 바로 0.9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90만 원이 답이다. 다시 앞으로 갈까요? 다시 앞장. 자, 중개보수 적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첫 번째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질 때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갑의 주택인데 을과 매매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이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을로부터 이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을은 이 집을 샀는데 다시 을에게 이걸 임대를 내주었지요. 뭐 이런 말인 거죠. 뭐 이런 말이라고. 집을 팔았는데 계속 그 집에 눌러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이사 간 사람은 없어요. 뭐 이걸 3억에 팔았는데 2억에 전세했다.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 그대로 갑니다. 동일이 몇 번 나오나 보자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네요. 이럴 때는 뭐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보비를 받으세요. 이거는 못 받아요 이 말인 거지 뭐. 이따 계산 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자, 동일.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이 가진 주택 이걸 을과 매매했어요.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이걸
병에게 임대를 낸 거예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집을 샀는데 이걸 병한테 다시 임대를 내는 거. 그럼 부동산이 하나잖아. 동일 대상물인 건 맞아요. 동일 대상물이고 여기 그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건 포인트가 어디에 지금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갑은 매매 내야 되고요. 병은 임대차 중개보수 내야 되고 이 을이 문제인데 을은 두 개를 다 내야 된다 이거죠. 하나만 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 다 내야 됩니다. 이건 두 개 다 내는 걸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당구제 합식이 뭐냐. 건축물인데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네. 그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해서 받으시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네요. 그러면 전체를 주택 외로 해서 적용해 받으세요. 이 말이지 뭐. 딱 2분의 1일 때 뭘 넣어야 돼? 주택 2분의 1이면. 주택으로 해야 돼. 2분의 2 이상이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주택이 2분의 1인 경우 주택 2분의 1인 경우는 뭘 넣어야 돼요?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조리로 정하잖아. 시도조리. 정한다고. 예를 들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경기도 아파트 중개하면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냐고 아니면 경기도 조례로 받냐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는 의외죠. 얼핏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물건이 있는 시도 조례로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라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복비를 받는 거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전국의 어떤 주택을 중개하더라도 무조건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 거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시험에 3번이나 출제됐어요. 일단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런 걸 내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자, 대통령령 갔더니 지급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이 따르는 거예요. 일단 약정으로 시기를 정할 수 있어. 근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잔금대로 한다 이거지 뭐. 오래전부터 개공들이 이제 협회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죠. 계약서 쓸 때 중개 보수를 좀 받게 해달라고.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 때 이제 중개 보수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개공이 도와줬다고. 근데 현재 계약금 받았죠. 계약금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물어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현재 이건 개공의 잘못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개공의 고의 과실이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무효 취소 해지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복비를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 이런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안 돌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 때 받으니까 자꾸 이런 경우에 안 주려고 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아니고 일단 시기는 약정으로 정해도 돼. 일단 한 발은 양보해 준 거죠. 약정으로 정해도 되는데 약정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때려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약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날로 할 수도 있다. 맞는 거죠. 근데 약정이 없을 땐 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지 뭐.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급식이 되게 잘 나와요. 자, 실비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실비는 종류 2가지 있는데 일단 2가지가 국토부령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게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번 문장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비도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이제 제비 물러 나가는 거죠. 실비 아니고 새 같잖아, 새. 실비, 새. 그냥 느낌이 어거지로 그냥 실비, 새. 실비도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령이 2가지 받을 수 있다고. 첫 번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받을 수 있고요. 받을 수 있고 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호자용 세대는 실비 받을 수 있어요.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비는 이제 이 두 가지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몇 천 원, 몇만 원 받을지를 조리로 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게 뭐냐 이건데 예를 들자면 저기 시 외곽에 가든 있는 거예요. 가든. 누룽지 백숙집 있잖아요. 가든. 근데 그 시내에 있는 개공한테 우리 가게 좀 팔아줘 이렇게 의뢰한 거야. 팔아줘. 왔다 갔다 거리도 꽤 돼요. 근데 이제 광고했더니 매수를 원하는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은 이 가든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대장도 떼고 등기부도 떼고 이걸 이제 설명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장 발급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 받을 수 있다고 실비 조례에 적혀 있어. 조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부 발급 수수료 500원씩 1,000원 얼마 안 되지만 1,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공부 발급 대행비라고 돼 있는데 공부 발급 대행비가 건당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2,000원 추가됩니다. 기본 3,000원 됐죠. 그 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라고 돼 있어. 뭐 참이야 집에서 잤을 거고 교통비 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얘랑 같이 이제 갔다 와야 되잖아. 갔다 왔는데 기름값 2만 원 들었다 쳐. 그럼 이제 23,000원인데 갔다 왔는데 가게 안 산대. 그럼 23,000원 기름값을 가던 주인한테 달라고 하냐고 매수인한테 달라고 하냐고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이걸 묻는 거죠 시험에는. 아 얘한테 매수인한테? 좀 이상하잖아요. 매수인한테 그러겠지. 지금 출발하는데 갔다 오는데 기름값 한 2만 원 들어. 안 사면 너 기름값 내야 돼? 그럼 가겠어?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니 이건 매도인한테 받는다. 왜 그런가? 대공이가 내 가게, 이 가게를 팔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서 든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 첨부해서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권리관계 실비라는 건 내가 당신 가게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서 권리분석 등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이다 이거지. 근데 이건 아까 배웠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호자용 소요되는 실비는 우리 에스크로우 제도에서 매수 임차를 더 위한 제도였죠. 그래서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실비는 종류 두 가지인데 청구 상대방이 다르니까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 단어 끝났습니다. 35번은 뭐냐? 자, Y시에 있는 X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건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네, 이렇게. 동일 당사자 간에 이 주택이고 매매, 임대차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이때 일방한테 얼마 받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잖아. 매매만 계산하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택이고 그다음에 매매를 계산하는데 한 사람한테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뿐이야 그냥. 그러면 매도인한테 매매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1억 5천 요율을 주고 있죠 지금. 1억 5천은 0.5, 1억 8천입니다. 0.5.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이건 90인데 여기 한도액 얼마? 이런 걸 주시면 되겠구나. 한도액 80. 한도액 80이라는 걸 주시면 되겠구나. 한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지. 임대차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건데 2020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곱하기 70으로 가야 되죠. 3,100, 3,400. 3,400이고 곱하기 0.5예요. 0.5니까 17만 원 나오거든. 17만 원 나오는데 80에다가 17을 더해서 97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고. 부분에 함정이 많아. 이게 한도에 못 본 사람 여기 찍으면 틀려버리는 거죠. 두 개 합쳐도 틀리는 거고. 조심해야 됩니다. 36번. 이번에는 뭐냐? 이건 동일 당사자 간이 아니에요. 여기 좀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편집부에서 잘못한 것 같은 기억하고. 다른 당사자입니다. 다른. 이렇게 수정하세요.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야. 개공 A가 중개했고, 갑과 을 사이에 2억의 매매. 즉, 갑과 을이 2억의 매매했어. 그 다음, 동시에 을이 병한테 임대를 한 거죠, 지금. 병한테. 을이 병한테 이렇게 임대를 했다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이때 을로부터 얼마 받냐? 을로부터 얼마 받냐면 두 개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두 개 다 계산해서 2억이 여기 얼마예요? 2억 이상 0.4니까 2억은 80 나오고 80. 그다음에 3천에 20,
3020이면은 100을 곱해 더하면 5000 나오죠. 5000. 딱 5000일 때는 70으로 가지 않죠. 5000 미만일 때만 70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5000 나온 거지. 5000일 때는 5000 이상 0.4, 5, 4, 그럼 20, 20. 그럼 합쳐서 얼마?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100 계산. 자, 됐고. 또 있어요. 31회 문제인데 좀 괜찮은 문제더라고요.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A시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개공갑이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을소유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 건축물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은 또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중개사무소는 A시에 있으니까 조리를 적용한다면 A시 조리를 적용하겠네. 중개사무소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이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이니까 주택 외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매매도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기업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도 또 중개했으면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잖아.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때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문제를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참 이건 갑이 을과 병을 모두 중개한 거니까 갑과 을로부터 각각 보수 받을 수 있다. 문제 없죠. 두 번째, 갑은 B씨가 속한 시도 조리를 받는 건가? B씨? 아니, 중개사무소에 있는 A씨 조리를 적용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맞죠? 임대차 모드니까.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 외를 적용하는 것이겠지. 기업과 디귿이 되겠다. 기업과 디귿. 28회.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개공과 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어요. 약정 없으면 지급 시기는 언제로 정하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계약이 체결된 날 아니네.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맞았네. 그 다음 주택 외에 시도조례 틀려. 이게 주택 외가 아니라 주택의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받는다. 그 다음 4번 개공인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됐더라도 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고? 받을 수 있지. 매수 임차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5번은 주택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달라. 어디 걸로 봤죠? 중개사무소죠.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조리로 중개보수를 받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이 단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협회까지 왔네. 협회까지. 공인중개사 협회까지 왔습니다. 협회는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단순히 암기. 쭉쭉 읽고 지나가면 돼.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좋아.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한다. 여기를 상법 X, 재단법인 X 다 출제됩니다. 협회는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니까 민법.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사단법인.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는 4단계입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그다음에 설립, 인가, 설립, 등기 4단계로 이루어져요. 자, 다시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 인가, 설립, 등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왜? 법인이니까요. 일단 시험 문제 앞에 부분 나와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되어 정관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이 뭘 받아야 돼? 인가. 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인가가. 설립 인가 받아서 여기를 허가라고 3번이나 출제됐습니다. 허가 X. 설립 인가. 협회는 법인이니 법인 설립 등기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의할 점들. 발기인 정관 작성 몇 명? 300명. 창립총회 거치고 국장이 뭐 받아? 인가. 허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이 창립총회는 여기 창립총회는 총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정, 600창. 창립총회 좀 더 많이 와 할 거 아니야. 이 300명이 친구 한 명씩 더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300정, 600창.
근데 창립총회 600명은 또 골고루 와야 된다는 거야.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0정, 600창이고 600은 100과 20. 300정, 600창, 600, 120 이렇게 외우세요.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예를 들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X 100명.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O 이런 식으로 나와요. 300정, 600창, 600은 100과 20이다. 협회 구성.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에는 지부, 각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일단 자리 바뀌면 안 돼요. 지부가 큰 거예요. 지부 크니까 지부는 우악스럽게, 시도에는 지부, 지회는 예쁘게,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라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시도에는 지부, 각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었으면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시도의 지부니까 시도지사에 신고, 시군구의 지위니까 지위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이게 시도 신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고. 다 바뀌면 안 됩니다. 다음 협회는 총회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총회 뜨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X 왜 틀렸죠? 각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했으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죠.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자, 단수 남은 게 다. 자, 감독상 명령. 국토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그 지회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을 직접 사무소로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요? 협회, 지부, 지회는 다 누구만? 국장만이 감독한다. 주의할 점은 시도지사가 지부를 감독한다. X. 등록관청이 지회를 감독한다. 그럼 다 틀려요. 신고는 했지만 감독은 누구만? 국장만 감독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만이 감독하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국장만 감독권을 갖는다. 감독상 명령. 동그라미 시세 명자에다가 협회가 받는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가 협회에서 5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명 나온 거예요. 명. 운명, 징검계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감독상 명령.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보여라. 모든 서류, 서식, 증표 이거 다 국토부령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합니다. 자,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협회 앞부분이 이거고 이제 뒷부분은 다 공제사업이에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승인 앞에는 항상 누구? 국장. 공제규정, 국장 승인.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역시 국장 승인 똑같이 다 얻어야 된다 이거지. 변경도 국장 승인이다. 이런 것도 잘 물어봐요. 다음에 이 공제규정 안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매년 적립을 해두라 이거야.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미안하다고 다 쓰고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매년 적립을 하라. 이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수입액 이렇게 냈거든요. 협회 총수입액 X 이렇게 냈는데 되게 치사하죠.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그다음에 책임준비금을 원칙적으로는 다른 용도 쓰면 안 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이 또 승인. 국장 승인. 승인 앞에는 항상 국장. 그다음에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어떻게 공제사업 운영이 잘 했는지, 자, 운자 동그라미, 운용실적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배 공시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자, 운용실적 공시, 운용실적 공시. 자, 공시하면 떠오르는 거, 공시법 3시간 공부하자 우리. 공시법 3시간 공부하자고요. 공시는 3. 여기 2도 나왔고 6도 나왔습니다. 다 틀립니다. 운용실적 공시.
운용실적 공시 안 하면 500과입니다. 500과. 협회는 무조건 500과예요. 그다음에 조사, 검사, 검자도 하면 검. 자,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원장님의 숙제검서. 시작. 원장님의 숙제검서. 이렇게. 원장님은 숙제검사. 불응하면 500과. 그다음에 개자도 그러면 개. 개선명령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자산 상황은 불량합니다. 중개사고 피해자, 공자, 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개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건전성 유지 올라가죠.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되겠죠. 경영도 건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음에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은 재무 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데 이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급 여력이라는 건 공제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춰야 된다. 근데 비율을 분수로 써보자. 비율이니까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고. 우리가 보통 분수를 쓸 때는 분모에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백분율로 쓸 테니까 기준은 당연히 얼마? 100이지. 우리가 100 정해주면 항상 얼마 이상을? 100 이상을 유지하세요. 기준이 100이니까 예를 들어 기준은 뭐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 니네 보험회사는 1년 수입이 얼마구나? 50억. 여기면 항상 50억 이상 유지해야 돼. 그게 100분의 100이야. 100분의 200이면 2배 이상 유지. 100분의 50이면 반절 이상 유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정해주는 기준 그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재무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금으로 나눈 걸로 하고 항상 100 이상을 유지하라 이거야. 그냥 그대로 떠요. 그리고 이 기준은 누가 정해주겠어? 국장이 정해주겠죠. 국장. 그래서 여기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좀 익혀두세요. 기준, 세부 기준 정하는 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자, 8번 여기 징자 동그라미 징계 해임 요구.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국장이 얘기했죠. 국장은 협회 임원이 아래 세 가지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구나.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개공건전 이렇게 외우세요. 개공건전 시작. 개공건전 개선명령 이행 안 했어. 공제규정에 위반했어. 재무건전성 기준 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요새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협회가 받는 정은 전부 다 500과라고 그랬죠. 500과. 아까 감독상 명령 또 아까 어디 있더라? 운용실적 공시 운명 그 다음에 여기 뭐 아까 순서는 그렇게 외웁니다. 운명 검개라고 나중에 외울 거예요. 운명 검개. 협회가 위반한 건 다 500과예요. 500과. 협회가 위반한 건 전부 다 500만 원이 과태료다. 다음 공제사업의 다음 페이지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해봐요. 운영아 사람 이름이야. 운영이는 어디 다녀? 협회 다녀.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해.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어디에 두는지 아셔야 돼. 운영이는 협회 다닌다. 운영이는 몇 짤? 19짤. 운영이는 나이가 19짤인데 정신연령은 5짤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19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운영이는 19짤. 이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구성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일단 1번, 2번을 묶어요. 3번, 4번을 묶고요. 1번, 2번은 이렇게 쓰세요. 임기, X. 3, 4번은
임기 2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묶냐면 다른 색깔로 이만큼을 묶어요. 이만큼을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쁘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3분의 1 미만 이렇게 쓰시면 돼. 밑에 다 써있는 말이에요. 써있는 말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다 적어 드렸어도 되는데 직접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직접 하시면 괜찮아. 제가 그릴에다가 그냥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저기 이제 1번, 2번 국토부 장관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더 운영위원회 위원 들어가는 거나 위원. 위원은 19짤, 운영위는 19짤이니까 공무원도 들어가고 협회 회장도 들어가고요. 이 공무원과 협회장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계속 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빼고 임기는 2년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 회장도 위원이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협회 관계자죠. 협회 관계자. 협회 관계자니까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겠구나. 3분의 1 미만으로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이해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자, 운영위는 몇 짤? 19짤. 위원은 총 11명 이대로 한다. 여러분 운영위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위는 성별을 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협회는 운영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몰라. 그래서 운영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협회 회장, 여기 2번이죠. 2번.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이 바로 2번하고 3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세요. 4번은 여기 1번, 2번. 국토부 장관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번. 협회 회장, 2번. 이 두 사람을 빼고 임기는 2년으로 할게요. 하고 임기가 제한된 위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별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는 몇 짤? 19짤. 정신 연령은 5짤. 엄마한테 뭐래요? 엄마도 한 번만 더 할래. 5짤째 그러잖아. 엄마도 한 번만 더 할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당연히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겠지. 당연히. 다음 이어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특위연객이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뽑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중요하고요. 호선이라는 말은 19명이 투표해요. 19명 안에서 뽑아내는 거. 상호 투표. 19명 투표용지 19명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동그라미 쳐도 되는 거지. 태회자가 뚜껑을 열었더니 세상에 전원 다 자기 이름에 동그라미 친 거야. 민망하잖아.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계속 자기 이름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다가 날 샜지. 계속 날 세고 하다가 결국에 새벽에 한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실수로 역할을 찍어버리니까 졸다가. 그래서 위원장 2표, 부위원장 2표.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한다. 날 세고 투표. 날 세고 투표한다. 날 세고 투표한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할 텐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위원장. 그 다음 당연히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하는데 여기를 재적위원 이렇게 낸 적도 있었어요. 되게 치사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사무처리 위한 간사서기. 간사서기는 항상 위원장 수족이라고 해요. 그러니 항상 누가? 위원장이 임명한다. 협회에 두는 거죠. 협회. 협회 공제 직원 중에 서겠지. 협회 직원 중에 서겠지.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의록은 누가 쓴다? 놀랍게도 간사가 회의록을 쓴대. 서기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은 간사입니다요.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시작.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이게 뭐냐면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랑 비교한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의를 비교하는 거, 비교한 건데 비교하면 좋아요. 자, 먼저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여기는 협회에 둔다. 운영위는 협회단이죠.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여기는 운영위는 19짤. 자, 위원장은 여기는 놀랍게도 국토부 제1차관이었어요. 위원장이.
여기는 위원장이 누군지를 모르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죠. 호선. 여기는 특이하게 부위원장도 있었어요. 부위원장. 또 하나 여기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장관이 임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어요. 간사, 간사서기. 여기 간사, 서기가 여기 있다고 틀리려 그러진 않아요.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여기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죠. 특이한 건 회의록은 누가 썼고 간사가 썼지. 간사. 그다음에 임기는 여기 2년인데 연임의 규정 없으니까 잘 안 나오고 여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면 틀리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었죠. 여기 7명, 7일 전까지 통보했었죠. 여기. 직무대행은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여기를 부위원장이라고 시험에 냈었죠. 부위원장 X라고 시험에 이미 냈었어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를 봅시다. 30회. 옳은 걸 찾아봅시다. 협회는 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아까 안 나온 건데 비영리 사업입니다. 지문을 통해서 익혀두세요. 그러면 되죠.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제 사업입니다. 자, 2번은요.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등기하진 않습니다. 보고만 하죠. 보고만. 지부 지회 설치했으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한청에 신고. 잘했죠. 잘했고 협회는 개공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없어요. 협회가 행정처분을 하다니요. 말도 안 되죠.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문제를 통해서 익혀두시라고 넣어놨어요.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립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건 3번. 앞에서 안 배운 건데 1번 좀 익혀두고 5번도 익혀두면 돼요. 1번, 5번 이 정도 익혀두면 돼요. 지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으로 틀린 거. 공제 규정 누구 승인? 그죠? 국장 승인. 자, 금융감독원장 요청이 있으면 공제 숙제 검사.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쓸 때 국장 승인.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회계연도 종료 후, 그렇죠. 운용실적 공시는 몇 개월? 3개월. 공시법 3개월. 공시하라. 정답 5번이다. 단수 남깁니다. 이 단어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업무위탁 수수료 행정처분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